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미시 세계로 들어가다. 들어가는 이제 관문이죠. 미시 세계에 딱 들어가는 시기. 그런 초반이에요, 초반. 완전히 들어가서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좀 다룰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꽤 많은데, 그게 이제 초반을 들어가는 거고, 지난주에 이제 못했던 것들이 또 있었죠. 그런 내용들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여기 원자가 존재할 것 같은 이유, 그렇죠? 원자가 존재할 것 같은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 세상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마인드는 이 세상은 뭔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갖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셀 수 있는 개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일반적인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물과 같이 또는 공기, 바람과 같이 이 알갱이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뭔가 흘러가는. 그래서 경계를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딱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 구조를 이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좀 개념 잡기에서 좀 보자면 여기다 메모장에 한번 써볼까요?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한번 써볼까요? 이걸 이제 구별을 할 때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연속적, 그리고 이거에 이제 대치되는 개념으로 불연속적 물질. 물질의 구조가 연속적일지 불연속적일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이다라는 개념하고 불연속적이다라는 개념이 서로 이제 상대적인데, 불연속적이다라는 개념의 시작은 기본 개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 단위 또는 기본 개체가 있어서 그것들이 셀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 이제 불연속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뉴턴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입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턴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이 불연속적 입자로 우주가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턴의 생각은 당시에 이 뉴턴 이후로는 꽤나 뉴턴이 이제 역사적인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뉴턴이 하는 말은 다 이제 믿으려고 했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뉴턴이 이 세상은 입자로 되어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정말 그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입자와 입자가 어떤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힘이 작용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뉴턴의 가정을 옳다고 했을 때 기체를 압축하면 그 부피의 반비례해서 압력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오늘날 보일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유명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해요. 보일의 법칙. 이게 뭐냐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풍선에 공기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압력을 가해주면, 외부에서 압축을 해서 압력을 높여주면 부피가 어떻게 돼? 쪼그라들죠. 그죠? 그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부피가 감소한다. 부피가 감소한데, 이게 이제 식으로 나타내야겠지. 현대물 좀 물리적으로 표현하려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식으로. 그래서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인데, 단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는 변하지 않을 때, 온도 일정한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 또 실험을 해보면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체들이 근데 다만 그랬죠. 다만 이는 뉴턴의 결론이 우연히 맞았을 뿐이지 거리에 반비례하는 청력이라는 가정은 틀렸다. 그래서 이 뉴턴이 한 자세한 말들이 다 맞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체라면 기체들이 서로 이제 부피 압력이 증가하면 서로 가까워질 텐데, 가까워지면 인력도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인력이 저절로 증가해서 저절로 압축이 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맞고 또 어떻게 생각 어떤 이론을 들이대면 틀리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한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지. 그냥 뉴턴이 그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돌턴과 아보가드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원자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원자 모델이 그래도 물리적인 냄새가 나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이론의 앞뒤가 맞는 그런 원자설은 이 돌턴의 원자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는 어떤 원자냐면 얘는 기체로부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기체가 원자가 아닌 분자로 여기는 기체가 이제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입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딱딱한 알갱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지금 보기에는 뭐 안 보이니까, 그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은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어떤 종류의 기체든 압력, 온도, 부피가 같다면 그 안에는 항상 분자가 똑같은 개수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이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유명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화학 공부, 물리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태만 같다면 이런 얘기죠. 상태만 같다면 동일한 부피 안에 동일한 개수의 기체 알갱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태가 같다면 여기서 상태라고 하는 건 온도, 압력, 부피 뭐 이런 거죠. 온도, 압력 등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상태가 같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부피 안에 원자수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기체 안에, 그렇죠? 같은 부피 안에 기체의 정확히는 분자수죠. 알갱이수 분자수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뜻 보기에는 물질이 다 다른데 산소도 다르고 질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왜 똑같은 상태라면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어야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요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상기체인 경우에 그래요. 이상기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왜 그러냐면 기체가 있을 때 여기 이제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 안에 기체 알갱이가 있겠죠. 분자 알갱이. 이제 그럼 분자 알갱이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할까요? 이제 원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은 너무너무 작잖아. 그렇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공간, 이 강의실 부피를 채우고 있는 실제 기체 알갱이들을 꽉 모아놨을 때의 부피는 너무너무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체 알갱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너무 작아요. 알갱이의 종류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죠. 모두 다 작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상태 안에 들어있는 기체 알갱이의 개수는 그냥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너무나 또 당연한 것 같아요. 알갱이가 다 똑같아. 너무나 다 작아. 너무 작아서 기체 분자의 이 부피는 실제 얘네들을 다 빈 공간 없이 모아놓았을 때의 부피는 실제 이 공간의 부피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서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기체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또 수긍이 갑니다. 그렇죠? 발견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거지 이런 법칙을.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알아보시면 그 값은 23자리에 달하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죠.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부피는 그 알갱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엄청나게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질량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질량은 아니겠죠. 그 자체가 질량이 우리 다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론과 통계역학 이 부분이 좀 복잡해져요. 그죠? 원자론과 통계역학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 그랬는데 이런 그 기체 분자가
이 공기 중에서 이렇게 이제 공기가 있을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충돌합니다. 충돌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열이 거의 절대온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절대온도 200도가 넘잖아요. 그죠? 절대온도 200 몇 도란 말이야. 273도가 넘잖아요. 지금 영상 한 이 강의실만 해도 영상 한 20도 될 텐데 15도, 20도 될 텐데 그러면 200 거의 9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280도. 그죠? 절대온도 켈빈 온도로.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에너지는 공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야. 그 에너지가. 그 온도에 의한 열 에너지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죠? 일단 다른 걸 다 차치하고 기체 분자가 운동하고 있을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바로 열 에너지에서 온 거죠. 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열. 이 주변의 온도. 이 열은 그리고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로 나타날 수 있겠죠.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 열 운동이 활발할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이 기체는 분자로 되어 있다는 것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볼츠만. 근데 실제로 이제 분자들을 개개의 분자들을 살펴보면 아주 또 이상해요. 개개의 분자들을 보자면 어떤 놈은 좀 빨리 움직이는 분자도 있고 어떤 놈은 속도가 느린 분자도 있고 그렇겠죠. 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는데 다 똑같은 점수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컨닝한 것 빼고는. 그죠? 서로 통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람은 높은 점수, 어떤 사람은 낮은 점수 다 환경이 다를 거 아니에요. 기체 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분자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좀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속력이 느린 것들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따질 때 그럼 어떤 분자의 기준을 넣어서 에너지를 따져야 되는지 이게 이제 이 연구에 그전에는 없었던, 그죠? 그전에는 없었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게 이제 여러 수많은 분자들의 운동을 따질 때는 이상하단 말이야. 어떤 건 빨리 움직이고 실제 이제 측정해보면 그렇죠.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개개의 분자의 운동 상태가 달라요. 특히 이제 속도가 다르겠죠. 속도 다른데 같은 온도라면 다 같은 속도로 달려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계를 잘 내야죠. 어떻게 통계를 내서 에너지나 운동 속도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기체 분자의 에너지, 열 에너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이제 볼츠만이라고요. 그래서 통계역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는 볼츠만 통계라는 통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분자 한 개가 갖는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을 구해서 다 더해보면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말을 들으면 다 맞을 것 같아요. 다 점수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80점씩 맞았어. 그럼 총점은 몇 점이겠어? 80점 곱하기 전체 이뤄내주면 전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통계의 특징은 이게 분자라고 하는 입자들이라는 얘기죠. 입자. 그죠? 입자는 개별 입자잖아. 개개의 입자고 결국 불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인 것들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을 볼츠만이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기체 분자의 운동에 집어넣어서 기체의 에너지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과 비교해서 이런 보일러 법칙이라든지 다른 법칙이 다 이걸로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맞다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 가지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볼츠만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교재에
기체 분자 운동론과 관련해서 볼츠만과 통계 역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앞에서 이제 볼츠만 법칙, 보일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샤를의 법칙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한다. 아니, 그런 얘기죠.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물리를 또는 화학을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음직한 그런 얘기들이고 아마 공식으로도 막 외워서 시험 문제도 풀고 했던 그런 얘기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왜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알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책을 읽으면 여기 이제 오른쪽 가보면 마흐주의 바로 위에 보면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통계역학이란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의 거동을 원자, 분자의 역학으로 설명하는 분야다 그랬는데 수많은 입자들을 대표값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그 값들 구해내는가 그런 거 이제 그런 역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통계역학. 그래서 볼츠만은 어쨌든 이제 입자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자기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체 운동론이 잘 설명이 되니까 자기 이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저변에는 이 기반에는 분자라고 하는 개별 입자로 이 세상의 물체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주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오스트발트나 마흐라는 사람은 전혀 믿질 않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의 물체들은 다 연속적인 거다. 시간도 연속적인 거고 공간도 연속적이고 당연히 물질도 연속적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다 연속적으로 다 휘어지고 이렇지 이게 하나하나 개별로 존재하진 않잖아요. 나무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면 깨지긴 하지만 그 겉보기로는 다 연속이잖아. 그죠? 물도 연속이고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 되어 있다. 뭐 부드럽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오히려 이 세상의 물체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쭉 이어져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체죠, 유체. 연속적인 거의 대표적인 거는 유체거나 또는 파동이거나 이런 얘기죠. 그렇죠? 파동을 보면 줄파동이 쭉 이어져 있죠. 어떻게 파동이 끊어져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잘 생각하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때의 생각으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신봉했던 사람들이 마흐나 그런 주의를 마흐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마흐주의라는 말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흐라는 사람은 철학으로도 좀 한몫 유명했던 사람인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마흐주의, 마흐이즘이라는 게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연속적인 개념, 이 세상의 물질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분자론과는 대치를 이루게 되지. 그래서 볼츠만이 이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요. 자기를 계속 공격하거든. 왜 또 분자론 갖고 또 나왔어? 막 나올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분자로서를 왜 가지고 나오냐. 마거지가 볼츠만이 열심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다 설명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마흐라는 사람은 그죠? 이거 소리 연구했던 이런 사람이잖아. 음파를 봐라. 이 음파가 어떻게 이게 입자일 수 있냐. 그럼 볼츠만이 깨갱하는 거야. 자기는 또 그건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들이밀면 서로 싸움만 나요. 그죠? 서로 설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이게 진정한 토론이 되고 그러는데 네가 모르는 걸 내가 생각해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주 나쁜 토론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가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주제는 어쨌든 이 세상의 물질이니까 그래도 주제는 맞아요. 그래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볼츠만이. 그리고 이 원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는데 뭐 자살의 원인이 한 가지겠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이 돼서 나오겠지만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좋지 않은 이런 이제 결과를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와 오스트발트의 주장이 이 분자론에는 틀렸어요. 그죠? 분자론은 볼츠만의 이론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더 맞는 거죠. 정확히 맞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그래서 마우주의에 대한 조금 공격이 있는 거죠. 공격. 하지만 마우주의의 철학적 사고 방식은 물리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우의 업적이 또 많이 있었던 거고 오스트발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중요한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브라운 운동이 브라운 운동을 보면 이거 한번 동영상으로 간단히 브라운 운동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현상은 쉬워요, 현상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양자역학의 탄생 기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이걸 복사 그래프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T가 4000K, T가 5800K, 7000K 이렇게 돼 있죠. 온도가 절대 온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000도의 온도에서 나는 빛을 이렇게 조사해 본 거고, 6000도 정도 돼서 나는 빛을 그 온도에서 나오는 빛을 조사해 본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온도가 높은 한 7000도 정도의 물체에서 나오는 빛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빛에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빨간색에서부터 자색, 보라색까지 이렇게 있고, 빨간색 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파장이 긴 빛이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줄여서 IR이라고 하죠. 인프라레드 줄여서 IR이라고 하고, 가시광선은 VL이라고 하고, 자외선은 이제 바이올렛 바깥에 더 짧은 파장이 빛이 돼서 우리가 울트라바이올렛 또는 UV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들 아마 알고 있는 그런 용어일 텐데, 적외선의 영역은 엄청 넓고 자외선도 훨씬 더 또 이제 파장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래 축에 보면 파장이죠, 아래 축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장이 짧은 쪽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더 길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이 뭐냐면, 이 그래프가 바로 방출되는, 이 물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세기를 Y축으로 표현해요. 세기, 밝기 또는 세기. 그래서 5800도, 우리의 태양을 했는데, 우리 태양계의 태양이죠. 태양이 대략 5800K 정도가 됩니다. 표면의 온도가. 그러면 이 빛에서는 이 그린, 녹색이 가장 강하게 방출이 돼요. 그리고 빨간색 점점 약해지고, 자외선 쪽에 파란색 쪽 점점 또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린에서 빨간색으로 가면 이 약해지는 정도가 좀 느린데, 그린에서 파란색 쪽으로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가면 이 세기가 감소하는 빠르기가 폭이 엄청 빨라지죠. 급경사가 됩니다. 왼쪽은. 그래서 오른쪽은 완만하고 왼쪽은 급경사의 형태가 돼요. 왜 이런지를 몰랐어요. 왜 이런지를 몰랐던 거야. 그리고 온도가 그럼 더 높으면 그 더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는 녹색보다는 오히려 또 파란색 쪽으로, 가장 센 파장이 파란색 쪽으로 바뀝니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오히려 이제 빨간색 쪽으로, 빨간색이 가장 강하게 방출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방출되는 빛은 전 영역이 다 방출되지만 가장 센 빛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온도가 증가하니까 가장 강한 빛의 파장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 함수, Y축은 세기, 가로축 X는 파장으로 해놓고, 어떤 함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어떤 자연 법칙이라면 이런 규칙을 만들어내는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도형을 그려놓고 2차 함수 그려놓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방정식이, 함수식이 뭔지 막 구하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로그 같은 것도 그려보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걸 보면 로그 같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증가할 때는 지수적으로 증가하죠. 감소할 때는 또 지수의 역수나 로그 형태로 또 감소하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함수식을 풀어내면 뭔가 그래도 힌트를 얻겠는데, 왼쪽에 있는 증가하는 것만 풀어낸 사람들도 있고, 오른쪽에 감소하는 형태, 마치 반비례 형태죠. 이것만 풀어낸 사람들도 있고, 이때는 있었어요. 따로따로는. 그런데 이걸 하나의 함수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걸 누가 했냐? 그걸 바로 플랑크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함수식을 밝혀내게 됩니다. 플랑크는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건 무슨 함수겠네? 딱 알아. 이걸 보고 나서 며칠을 고생을 합니다. 자기도 금방 몰랐던 거지. 금방 알았더라면 다른 사람도 알았겠죠. 이런 이제 실험 결과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키르히호프라는 사람이 이미 많이 밝혀냈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더 이제 자세히 실험을 해서, 플랑크는 이론적인 사람이에요.
이론식을 이걸 알아냅니다. 알아내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거야. 이때까지는 이걸 몰랐었거든. 뉴턴의 운동 법칙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리고 맥스웰의 이론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걸 설명이 안 됐었던 그 당시의 난제였습니다. 왜 우리도 요즘에도 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에 풀리지 않는 뭐 7대 수학 문제, 뭐 5대 수학 문제 이런 거 있잖아. 물리학에도 마찬가지로 우주에 어떤 상수가 하나 안 풀리는 게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난제였는데 이 난제를 플랑크가 풀어내서 천재라는 또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이 양자 물리학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 교재의 내용을 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플랑크의 대발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요약해서 우리 교재에 쉽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물체가 열이 있는 온도가 있는 물체가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조사하다가 그때까지 물리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학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제 플랑크가 돼요. 플랑크는 어쨌든 그 수학식을 만들어 놓고 물리적인 의미를 해석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식은 만들어졌는데 해석이 안 되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된 거죠. 대개 사람들은 해석은 되는데 식이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식은 만들어졌는데 이거의 물리적 의미가 그때까지의 물리 법칙하고는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본인이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이게 틀린 건데 하면서도 또 하다 보면 맞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랑크는 좀 양자역학은 열어 제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런 진동 에너지는 최소 단위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에너지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앞에서 그림에서도 영상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이 진동을 빨리 하면 할수록 많은 에너지를 가질 것 같지만 이 빠른 진동은 무한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입자들이 동시에 빠르게 큰 에너지를 갖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가설까지 이게 이어지게 되는데 플랑크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복사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서 봤던 영상, 그게 우연히 봤던 영상인데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보게 되면 이 복사 이론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복사 법칙을 발견합니다. 흑체 복사, 즉 뜨거운 물질이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그때는 이제 전자기파라는 건 잘 모르긴 했지만 전자파와 같이 이제 복사가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앞에서 봤던 그래프와 유사하죠. 물체가 방출하는 파장입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방출하는 파장의 모양이 좀 다르죠. 세기가 증가하는 건 이해가 돼요. 온도가 높으면 아주 이렇게 강하게 방출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그래프가 약간씩 이동하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프의 모양 이런 것들을 잘 설명 못했던 거고 이걸 이제 설명한 사람이 뭐 레일리 진스 설명을 했지만 이제 맞지 않았던 거고요. 플랑크가 이런 수학식을 제시합니다. 이런 수학식에 넣었더니 맞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수학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이 값은 이제 공식 안 보기로 했지만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입자 한 개당 에너지예요. 뒤에 거는 입자 한 개당 에너지. 그리고 앞에는 입자의 개수. 그럼 전체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점수, 전체 인원 곱하면 전체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 물질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에너지의 평균을 구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이 볼츠만의 생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플랑크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입자들이 있는데 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달라.
그럼 평균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거야? 그거를 볼츠만의 통계역학으로 이 플랑크가 컨닝을 합니다. 컨닝을. 볼츠만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세상의 입자는 개별 입자로 되어 있어. 개별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다 달라. 그걸 평균 내면 이렇게 평균을 낼 수 있어 라고 했던 볼츠만식을 가져와서 보니까 이 식이 맞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랑크 역시도 이 볼츠만의 생각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사실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에너지가 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면 내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 근데 볼츠만의 생각이 뭐냐면 그 에너지가 아무 에너지나 같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볼츠만의 생각은. 근데 자기가 이 플랑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볼츠만의 생각을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니까 풀리지 않던 흑체 복사 이론이 풀려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플랑크가 혼돈에 빠집니다. 내가 안 믿었던 이론인데, 안 믿었던 썰인데, 이 썰을 썼더니 이게 설명이 돼. 그럼 발표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연단에 나와서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겠어요?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불완전한 발표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 가지고 플랑크도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플랑크의 양자 가설이라고 합니다. 플랑크의 양자 가설.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도 인정해야 되는 자기 이론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돼서 이제 플랑크가 불완전한 양자 물리학자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복사 곡선이 되죠. 복사선, 복사 함수 이렇게 이런 현상을 설명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광전 효과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책이 우리 책에서는 여기 그 다음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광양자 가설이라고 하는 걸 간단히 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고등학교 때 광전효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은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빛은 이 시대까지 빛은 아인슈타인 시대까지는 빛은 전자파 파동입니다. 파동이어서 파동에 대한 이론을 완전하게 이제 설명한 맥스웰이라는 전자파 이론가의 전자파 과학자죠. 지금 얘기하면 이 전자파를 설명한 이 사람의 이론 가지고 빛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광전 효과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광전 효과가 뭐냐면 광전 효과의 개념은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빛을 금속에 쪼이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빛을 쪼이면 에너지를 쪼이는 거죠. 에너지를 쪼이면 전자 본래 금속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금속 속에 있던 전자가 탕 하고 튀어나온다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채찍으로 모래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알들이 탕 튀겨져 나오겠죠? 그런 것과 같아요. 채찍은 빛이고 파동이니까 빛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빛을 채찍으로 생각해보고 튀어나오는 전자를 모래알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잘 설명이 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설명이 그렇게 썩 잘 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빛의 세기를 변화시켜요. 더 밝은 빛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밝은 빛. 밝은 빛으로 변화시키면 밝아지긴 했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에너지가 커지진 않아요.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커지진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빛을 밝은 빛으로 더 밝게 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이제 주는 거잖아. 그래서 채찍을 더 강하게 내리친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근데 전자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래알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더 세게 내리치면 모래알의 속도가 더 크게 증가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일상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실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단 전자의 개수가 많이는 나옵니다. 많이. 한 개, 두 개 나오던 게 10개, 10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너지를 크게 해주면. 그런 점을 이제 제대로 설명을 못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전자의 에너지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는 이 빛의 파장을 바꿔주면 돼요. 빛의 파장을 줄여주면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것도 설명이 안 됐던 거야. 당시의 물리학 가지고는.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설명하는 과정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싹 들고 나온 거지. 이때가 역시 1905년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론적으로 아주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논문이 3장, 4페이지인가 3페이지짜리 논문이에요. 매우 간단하죠? 식도 2-3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제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도 1905년에 나오고 이 광량자 가설에 대한 논문도 1905년에 나오고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논문도 1905년에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막 써버리는 거죠. 여기저기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다양한 분야, 서로 다른 분야일 것 같은데 전혀 관계없는 분야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엄청난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마치 이제 흥부가 박을 탈 때 나오는 그 금은보화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1905년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 기적을 드리기 위해서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합니다. 기적의 해. 미라클, 그죠? 예.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정말 과학계를 완전히 다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그리고 뭐 브라운 운동, 원자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가 이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가설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가설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설이 되는 거죠. 이게 법칙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빛은 에너지를 가진 알갱이처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맥스웰의 전자파의 파동으로서만 설명이 됐었던 빛을 알갱이, 에너지 알갱이. 그래서 그걸 광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빛, 알갱이라는 얘기죠. 한자로 표현한 거야. 빛 알갱이를 광양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줄여서 광자라고 하는 거죠. 광자. 이런 이론을 광양자 이론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영어로 이 광자를 포톤이라고 하죠. 포톤. 파동 웨이브가 아니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아니라 포톤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광전 효과가 제대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빛은 양자라고 하는 이론이 가설이었지만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현상들을 이 광량자 가설 가지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량자 가설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파동 이론들도 있는데 일부는 파동 이론으로 빛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일부의 현상은 양자설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빛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죠? 빛은 빛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어떤 현상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들이대야지만 설명이 되고 또 어떤 빛의 현상은 마치 광전효과처럼 광전효과라고 하는 건 파동설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안 되고 입자라고 하는 광양자 가설로만 설명해야 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빛이 내는 다양한 현상들을 왜 한 가지로 통일된 걸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빛에 대한 성질이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빛은 빛의 성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물리학으로 설명할 때는 이 두 가지 이론을 다 써야지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은 실제로 빛이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그냥 빛은 빛인 거지. 해석적인 입장에서 이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예. 마치 이런 거야.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타내는 이 성격이나 이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은 다양한 행동이나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학적인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힘에 의한 물리적인 걸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이 설명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걸 저쪽에서 설명한다면 이 사람을 이루는 어떤 성격을 다 볼 수는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 근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빛은 하나인데 이 빛이 나타내는 현상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이론들 크게 두 가지 성질로 빛의 성질을 하지만 이 성질은 다르죠. 하나는 파동, 하나는 알갱이다. 뭐 완전히 대립되는 성질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고 빛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나를 설명할 수 있고 이것도 나를 설명할 수 있네. 이렇게 이제 빛이 대받아칠 수는 있겠죠. 빛이 만약에 자기 성질을 얘기한다면. 예.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이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원자 속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원자론을 더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잠시 이제 휴식을 했다가 아인슈타인에서 휴식했다가 러더포드 아까 설명했던 러더포드 이 사람의 이론 가지고 이론을 이제 정리하면서 쭉 나가게 되는데 양자 가설 그래서 이제 양자론을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양자 가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빛의 세계는 고전 물리학 뉴턴의 물리학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마치 빛이나 전자처럼 전자에 대한 양자 가설은 아직 얘기 안 했지만 뒤에 가보면 전자 역시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 원자의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역시 이제 플랑크의 양자설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역시 원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도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알아듣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양자설에 의해서 나타나는 더 많이 이제 확장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의심을 하죠. 그래서 원자 에너지의 양자화까지는 아인슈타인이 인정하지만 그 다음 양자론을 주장하는 너희들 과학자들 너희들의 입장을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담을 쌓게 됩니다. 벽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가 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원자에 대해서 양자 이론을 조금 도입한 사람이 보어예요. 보어. 그래서 보어의 원자설이 조금 더 이제 현대화된 원자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 공부하면 보어의 원자 모델을 아마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그 스펙트럼이 원자마다 다른 이상한 스펙트럼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어의 양자론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내용은 어려운데 또 수식은 더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자면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해 왔던 두 가지가 있었죠. 연속과 불연속.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런 것들을 일단 초보적인 시각에서는 구성요소 물질의 구성요소가 연속적인 거냐 줄로 되어 있냐 파동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불연속적인 알갱이로 되어 있냐 이런 거에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들어가다 보니까 에너지도 연속적인지 불연속적인지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였죠. 그게 시작이 역시 플랑크의 복사 이론이에요. 플랑크 복사 이론 가지고 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 복사 이론의 이 결정적인 내용은 입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놀란 거지 말 그대로 이렇게 진짜 놀란 것처럼 플랑크는 자기가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도 놀란 거였는데 이거는
본래는 누구에서 온 거냐면 볼츠만 아이디어에서 온 겁니다. 볼츠만의 불연속 아이디어에서 그 원자로 되어 있고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라는 것에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플랑크는 믿지를 않아요. 이거를 자기가 이 아이디어를 써놓고도 그래서 불완전한 양자 이론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양자 이론은 이제 점점 더 이제 보완된 양자 이론이 나오게 돼서 에너지의 양자화가 제대로 설명이 됩니다. 뭐 아인슈타인도 이거 설명하고 다른 사람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이렇게 양자화 되어 있다는 걸, 양자화라는 의미는 불연속이라는 얘기예요. 불연속. 쉽게 표현하면 불연속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인 개체가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의 최소값이 있다는 얘기고, 마치 여러분들 주머니에 구슬이 몇 개 있냐 그러면 한 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한 개, 두 개 이렇게 띄엄띄엄한 개수만 있는 것처럼 에너지도 띄엄띄엄하다는 얘기입니다. 띄엄띄엄. 불연속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어가 원자론에 이걸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보어의 원자 가설. 원자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원자 가설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행성 모형이 나오죠. 전자 궤도의 행성 모형. 그렇죠? 행성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을 도는 전자, 바깥쪽을 도는 전자 이렇게 상태가 나오죠. 이걸 나중에 전자의 상태로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합니다. 전자의 상태가 다 각기 다른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수소원자 하나를 보면 수소원자 하나 안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는데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여러 상태 중에서 한 가지 상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에게 어떤 다른 에너지를 주면 보어의 원자설에 의하면 수소원자의 전자는 한 개지만 이 원자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에너지를 준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 에너지를 전자가 다 받아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상태의 에너지만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특정 에너지만 흡수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바뀌게 되겠죠.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자기 에너지 상태가 더 높아졌겠죠. 더 커졌겠죠. 예. 이게 이전에 사람들의 생각은 에너지를 주면 주는 대로 다 흡수해서 상태가 연속적으로 바뀌어야지 라고 했던 건 연속적인 입장이었지만 보어의 원자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적 양자설이에요. 초보적 양자설이긴 하지만 왜 초보라는 말을 쓰냐면 실제 이제 보어가 밝혀낸 이 양자 구조, 는 양자 상태 구조죠. 양자 상태 구조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와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초보적 양자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양자 물리학이 제대로 이제 원자에 적용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설을 딱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딱 공부하고 요거에 이제 불완전한 이유를 아마 공부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불완전한가? 그래서 이 불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원자의 양자 모델이 완성이 돼 가게 되는 거죠. 진짜 양자 모델, 실제에 맞는 양자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어의 업적은 양자설을 원자로 전파해 준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원자를 제대로 설명했던 그런 시초를 보어가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시기가 바로 1920년대입니다. 제가 1920년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BC 세계로 들어간 지금 교재에서 BC 세계로 들어가서 보어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였죠. 원자 속에 양자라고 하는 건 원자 속에 전자가 상태가 어떤 양자적인 띄엄띄엄한 구조로 상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보어의 양자 조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발견들이 이 당시에 아주 폭발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20년대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양자 과학자들이 셀 수 없이 나오게 돼요. 엄청난 이 연구의 붐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의 기묘한 양자의 세계로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진짜 양자 물리학의 아주 신기한 현상들, 그리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하이젠베르크나 핵열역학, 하이젠베르크의 핵열역학,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방정식이죠.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해석, 관점, 이런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확률적 물리학, 또 불확정성의 원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잘 이해 안 되는 그 신비로운 관측의 여러 가지 이제 순간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도 알고 있죠. 이런 것들, 양자역학은 또 완전하냐, 그런 거에 의심, 그런 것들 너무 많네요. 비상식적 수많은 세계가 있다는 해석, 아주 다양한 다원자, 다우주론 있잖아요, 그죠? 다체계 우주론, 체계 우주론, 뭐라 그러지 그걸? 그냥 다우주론이라고 하나요? 우주가 우리 우주 말고 무수히 많은 우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차원 우주. 비상식적인 생각. 그래서 5장의 내용이 아주 길어요. 양자 물리학인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다음 주에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5주, 6주 정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공간에 대한 물리학, 그래서 상대성 이론으로 아인슈타인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때는 좀 쉴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좀 쉬고, 양자역학을 앞으로 한두 주 정도 더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전기 자기 얘기로 바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